채소와 과일,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절로 살이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몸은 왜 이렇게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된 건가요? 우리 몸은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옛날 생활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난 것을 정말 소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리고 쉼없이 움직여서 먹을 것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줄었죠. 우리 몸은 상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해독해야 할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생활 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미세먼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들도 우리 몸이 다 해독해야 되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독소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도 숨쉬고 소화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몸 밖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피부로 들어오고 코로 흡입하는 모든 것들이 해독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미세먼지, 폐포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게 되고 그것이 다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어떤 거냐고 이제 물으시면 산에 불이 나잖아요. 저희가 뭐 건조할 때 산불주의보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큰 불은 어떻게든 끄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잔불이 남아서 잔잔잔잔하게 잔불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타고 있다가 어느 날 큰 불로 번지거든요. 이 잔불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불이 돼서 누구나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 당뇨, 암, 치매,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암 같은 주요 질병들을 식단으로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영양학의 그랑프리라고 말씀드리는 차이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 스터디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콜린 캠벨 교수님께서 1980년대에 중국의 모든 도시, 농촌과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와 연계돼가지고 20년간 생활 관과 식습관을 만성 질병과의 연관성을 두고 연구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접하는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았고요. 식물성 섭취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이제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농촌의 식습관, 생활습관과 도시의 식습관, 생활습관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이런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 심장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짠 음식을 먹은 지역에서 부카렐리아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핀란드의 부카렐리아 지역이 심장병 사망률로 엄청나게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나서서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을 합니다. 짜고 기름진 동물성 식품과 소금 섭취를 확연히 줄여서 식물성 식품으로 이제 많이 전환해서 먹는 걸 하고요. 흡연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금연을 운동을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채소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요, 우리가 몸의 해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독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은 간을 대부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요. 간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채소의 미량영양소랑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들을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내는데, 이 물질이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외에 다른 인공적인 가공식품들은 유해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우세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직접 또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유전에서 온다고 하는데 채소 해독식으로 암, 당뇨,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후생 유전학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받은 유전 염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에 식습관이 있고요. 이 식습관이 좋은 쌍둥이 형제의 예를 들면 유전자 배열이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해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단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를 발현해서 질병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긴 수명 동안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가 50이 되면 항암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암 환자든지 아니든지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이제 투병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쭈고 싶어요. 만약에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오늘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식습관을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채소 위주로 정말 클린하게 잘 드시고 계신다면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 습관이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각종 첨가물이든 배달과 외식으로 많은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계신다면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하거든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면역력이랑 같이 이 암세포를 잘 죽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면도 부족하고 식습관도 좋지 않고 운동도 안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면역력이 시소가 기울게 됩니다. 암세포가 자라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진단받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또 큰 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습관, 특히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고3 때 80kg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80 몇 킬로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팔자를 찍으니까 정말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앞에 7자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불안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가. 그때 정말 지방세포에 엄청난 위력을 느꼈습니다. 무한정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저거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 다이어트가 유행하면 유행하는 다이어트마다 식재료를 바꿔가면서 먹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덴마크 다이어트의 중심이었던 자몽과 계란 조합을 싫어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끝내면 살이 빠진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요요가 너무 무섭게 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 살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때 다음 끼니를 먹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습관의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먹으면서도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식으로 돌아와서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살이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러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력과 연금은 최대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근력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좋은 단백질과 좋은 채소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채소를 모든 식단에서 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것은 채소 먹고 굉장히 허기질 수가 있어요. 채소만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두부, 병아리콩, 콩 이런 단백질들 많이 첨가하시면 좋고, 저는 후무스 많이 먹었거든요. 후무스가 올리브오일이랑 병아리콩이랑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인데 포만감이 은근히 높습니다. 요새 마분자로 많이 하실 텐데요. 결국은 덜 먹는 것이 살이 빠지는 길이거든요. 채소랑 건강한 단백질, 지방으로 포만감을 잘 유지하셔서 운동과 결합하신다면 살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건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염증 그러면 아프고 붓는 거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그런 급성의 염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붓거나 부는 게 아닌, 아픈 게 아닌 그런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한데, 이 만성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단계에서는 세포 내 환경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증상은 피로입니다.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면역계가 계속 그 알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역 반응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로하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에너지 시스템, 면역계 에너지 시스템을 잘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하루면 회복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기 걸려도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낫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옛날엔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간다든지, 상처가 났는데 뭐 잘 안 낫는다든지, 그다음에 감기 걸렸는데 컨디션 회복이 늦어지는지, 이런 회복력이 가장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 혈관 내피, 혈관의 그 안을 싸고 있는 내피가 손상되게 되면 이제 미세순환이 감소되게 되고 손발이 차갑고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사가 불균형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변동되게 되고 식후에 막 졸리고 복부 지방 증가하게 되고 체력이 잘 안 빠지고, 건강검진 수치에서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그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제 뇌 기능도 변화되는데, 이제 뇌가 염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안개 낀 느낌,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우울해지고 짜증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염증신호에 노출된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조금 오래가 되면 이제 근감소증, 동맥경화, 경도인지 장애부터 해서 치매, 당뇨, 심혈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만성염증, 염증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아픈 신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뭐 그다음에 그냥 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서 그냥 대충 수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내 증상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병이 고착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염증은 증상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마시는 당, 액체의 형태로 된 설탕입니다. 설탕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지도 중요한데 환경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아예 그런 걸 담아두지 않고 냉장고나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시럽이나 설탕을 일단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보면 다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과당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로 음료나 감미료가 들어간 건 괜찮지 않느냐?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똑같은 대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총 에너지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을 줄이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떤 리듬은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에너지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당과 인슐린과 그 미토콘드리아에 이어진 연료의 흐름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의 중심에 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만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운동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은 잡아두는 게 좋아요. 뭐 WHO에서는 주당 중강도를 뭐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를 75분에서 100분 그걸 권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운동을 자꾸 여러분들은 살 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살 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증 관리 측면에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혈당의 파동을 늦추고 면역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경로를 자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염증이 노화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우리의 노화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절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염증 이 삼각형은 굉장히 그 우리 대사 늙음의 속도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력 훈련, 특히 이런 것들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 감소와도 연관된다는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염증 조절을 위해 원장님께서 꼭 지키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운동만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수면이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대개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피츠버그 수면 스케일을 보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수면의 질이 깨지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사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시간인데, 이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면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성인에게 하루 7시간 동안 자야 된다는 그런 그 학회 권고가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에게 있어서도 수면의 뭐 결핍 그로 인한 수면의 빚진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환경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게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 연구가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7회를 한 사람과 주 1, 2회나 안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빈도가 2배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이
사우나는 물론 운동을 하지 않지만 뭔가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인과를 확정하는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들은 개인 뭐 여러 가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의 튜닝이라면, 수면은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줄기세포 요 수리하는 요 팀이 교대 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수면으로 인한 정비 시간, 그리고 사우나로 인한 적절한 자극, 요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염증 관리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염증 노화 관리,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잡으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일단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하나? 그러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어떤 일상으로 살고 싶은가?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특히 3개월에 한 번, 힘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대사, 염증,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그다음에 염증 기운이 있다면 고감도 CRP,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 외에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레벨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능, 손 힘, 보행 속도, 체성분,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와 관련된 지표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단 중에서 백해무익한,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아예 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디저트, 사람이 살면서 안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디저트로, 식후에 먹는 것으로 먹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당한 근육과 운동, 그리고 수면으로 회복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았던 줄기세포가 점차 고갈이 됩니다. 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고갈.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생이나 회복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비상근무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 만성염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체제로 얘네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정비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박사인 박병순입니다. 저는 23년간 줄기세포를 기초연구부터 해서 임상연구를 해왔고요.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또 임상에서 제가 다루면서 점차 확신이 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는 마법이 아니고 회복 시스템인데, 얘네들의 회복 시스템의 성패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환경, 염증, 대사, 혈액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의 특징 중에서 줄기세포의 고갈과 이 만성염증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뭔가 비싼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화의 방향을 바꿔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또한 면역조절 치료, 이미조밀한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질문은, 왜 어떤 분들은 효과가 확 좋고 어떤 분들은 변화가 적을까? 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생각보다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줄기세포나 면역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 집안에,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꺼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뭔가 키워드를 전달드리고자 요 염증 노화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뭔가 비싸거나 어려운 치료보다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